저는 오늘의 주제가 이제 크게 두 개로 잡혀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큰 주제가 소위 일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논의. 다시 얘기하면 일본인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얼마나 독특한지를 각자 나름의 입장에서 어,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하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정체성이란 말로 요약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타자하고 비교가 안 되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타자하고 비교할 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인데, 이 자기 정체성의 논의의 그 주된 흐름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드러낸가 동시에 타자를 먹칠하는 거예요. 너네는 얼마나 못났냐. 그러니까 뭐 유럽이든 일본 밖에 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이건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고 뭐 저기 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논의지만 두 번째는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우리 일본인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 잘났는지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지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유대한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1910년, 20년, 30년, 40년 갈수록 이 하는 짓이 미쳐가잖아요. 일본이 하는 짓이. 근데 그거를 정당화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야. 힘든 거야. 힘듦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혜를 짜가지고 일본이 하는 것은 옳다. 정당화도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제 열심히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이죠. 이제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알려진 지식인들의 역할 활동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지식이라는 사람들의 그 허구성이 많이 감지가 돼요. 허구성. 그런 그 허구 얘기를 풀어내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그 특권을 누리고 권리를 향유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뭐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거의 진짜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잊혀진 거죠. 잊혀졌기 때문에 21세기에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어떤 지성의 세계에서 얘기는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활약했다가 사라진 사람들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학문의 세계에서 무슨 자기가 어떤 그 대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그 참고가 될 만한 인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그 쓰레기 얘기를 엄청나게 퍼붓고서 한 시대를 풍비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실질적인 예로서 이제 나타내는 그 시대라고 이제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대를 제가 이제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의 감정 구조나 가치나 그다음에 뭐 지적인 담론에 이런 것이 그 시대의 그 산물이다. 시대의 제약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주 해결하고 깊게 관련이 돼 있다 하는 생각은 이제 지울 수가 이제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가라타니 고진도 뭐 한때 풍부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뭐 거의 얘기가 안 되죠. 오히려 고바야시 히데오는 나름대로 뭔가 인간 보편 행동, 패턴, 양식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지적인 그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그 생산 거기에서의 그 생존 구조를 볼 수 있는
그 좋은 재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음, 시대적인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생각나서 에, 제가 지금 여기 사이타마 대학에서 일본어 유학생들 그 일본어 교실에 청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종강을 했고 엊그제 어제 그저께는 여기 교수들하고 그 송별회 하자고 그래서 송별회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귀국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나라에서 모인 유학생들하고 일본어를 같이 배우면서 어, 느낀 게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일본어를 통해서 한국어 내가 평상시에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던 한국어의 이러저러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어,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선생 한 분이 여기 이제 센터 장인 분인데 일본어 학을 전공하는 분이고 그런데 한 50 가까이 된 사람입니다. 매번 제 일본어 문법을 설명하면서 한국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냐 없냐 중국어에는 어떠냐 영어에는 이런 게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베트남 학생도 있어서 베트남어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말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언어 간의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곤 했는데 지난주에 백은주 선생님의 이제 발표를 듣고 저 도서관에 가가지고 터키에다 뭐 터키의 국어학 원론을 지금 이렇게 빌려다가 중간중간 넘겨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 테니오와라고 하는 조사죠, 조사. 조사는 분명히 그 일본어의 특질이고 한동안 이걸 바탕으로 특질을 이루고 있고 특질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 점에 착안해서 언어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유, 사상으로까지 확장해서 뭔가 논의를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사람들. 한편으로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른 한편은 그런 거는 이 테니오와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주변의 제민족들이 공유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토케다의 논의를 포함해서 이에 기초해서 오늘도 지난주에도 한 사람 있었고 오늘도 한 사람 있죠. 일본어의 근거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사람들 턱없이 이 과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언어 과정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 토대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송별회 하는 중에도 이 얘기를 꺼냈더니 뭐, 뭐 여기 일본인 학자들도 대부분 이제 동감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 어, 어떤 재미있는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언어 과정설이라고 하는 게, 독해대 언어 과정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면밀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하나 여기 추가할 거. 여기 가라타니 고지는 터키에다가 언어 제국주의자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터키에다가 이 경성제국대학에 부임한 게 보니까 33년인가 뭐 언제예요? 그리고 곧바로 어, 이, 이 조선 내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일본어 교육이 막 강화가 되죠. 물론 몇 년 후에 이 도쿄대학으로 오게 되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 과정에서도 게다가 구체적으로 식민지의 언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 언어 제국주의적인 논설들과 어떻게 입장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저도 선생님들이 시간을 뺏은 것 같아요. 지금 김은영 선생님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르치고 했던 거하고 좀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크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왜 이렇게 찌질한 언어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쌤이 저한테 언어하면 문법에서 굉장히 문법 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나 막 해가지고 뭐 언어 가는 사람은 엄청 무시해요. 그 마음도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적 저도 없습니다. 그 자기 정체성을 내세우려고 남을 먹지라고 했는데 enough of that. 근데 이게 근대에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일본의 정체성은요. 이거는 고야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중국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일본의 근대를 아니,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중국 사람들하고 중국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했을 때 언어 한문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로 고대 국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 차이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우리는 우리 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언어를 하나의 기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일본의 고대 국가부터의 정체성을 쭉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모토리 노리나가는요. 중국 그 글을 보면 중국을 완전히 미친 개라고 표현해요. 미친 개한테 누가 방울을 달아줄까? 그런 논문이 있을 정도예요. 그 혐오감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웠는데 그렇게 중국을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허쌤이 일본인만이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는 항상 일본의 자신감 없음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렇게 과장해서 포장해서 이야기를 안 쳐. 그래서 그게 또 언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또 일본적인 정서가 굉장히 감성적인 데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중국을 결의를 두고 일본의 문화적인 감성하고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어를 잡고 그래서 언어가 큰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식민지 할 때도 언어가 동화 정책의 기둥이 되죠. 근데 모든 식민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서 오히려 네덜란드어를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네덜란드어를 쓰면은 그 말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영어를 강압하지 않았죠. 관료들만 엘리트만 했죠. 근데 일본은 욕을 먹어가면서 아둥바둥 막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생각하면은 식민지에서 언어를 강압했다 그래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은 이민족한테 외국어 교육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인원도 많이 요구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반발들은 큰데 그게 일본의 그 정근대부터 내려온 정체성과 감성과 이렇게 팽창시키는 게 큰 기둥이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그 출판계가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출판기가 어려웠을 때 어떤 책을 내면 팔리냐면은 언어에 관한 책을 팔리면 팔려요. 적자를 보장을 해요. 이게 한국적인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가라타니 고우주인이 언어 제국주의라고는 아니었다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제국주의라는 전제는 나중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 제국주의라고 그 렛대를 붙이지만 그 당시는 뭔 언어 제국주의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 고리 팽창주의, 팽창주의 그리고 그 동화주의. 이 동화주의는 굉장히 폐쇄적인 동화주의, 이게 자폐적인 동화주의지. 이게 언어 제국주의라 그러면은 제국적인 관점이 있어야죠. 그런 건 일본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라다니 고진의 그런 지적은 전제가 틀렸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제가 히토스바시에서 가르쳤을 때 하나는 사회 언어학, 뭐 문화론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일본어 선생님을 그 양성하는 일본어 교육에 또 거기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는 일본어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조그마한 걸로 아가 어쩌고 오가 어쩌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언어학의 성립이 또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이냐면은 비정치화시키고 굉장히 과학화시키면서 언어학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가 아니라 독일에서 청년 문법 학파라는 게 있는데 그게 19세기 때 그 전까지는 언어 연구는 전부 철학이나 사상하고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예, 떨쳐버리고 언어학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진화론하고 이렇게 같이 발걸음을 맞추면서 과학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 역사적인 요소 전부 떨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허쌤하고 좀 이렇게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대학 내에서 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언어 연구하면 철학과에서 할 수 있었고 뭐 신학과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언어 연구라는 완전한 자립적인 학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문맥을 전부 떨쳐버린다. 그래서 지금의 특히 일본어 교육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언어학은 사회적인 문맥은 전부 해소시켜요. 전부 보지 않아요. 뭐, 사회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언어학이 아닙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끊어요. 굉장히 스토이크한 의미처럼. 근데 그 스토이크한 게그 사실은 그 대학 내에서 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일본으로 들어왔죠. 일본에 들어와서 형성이 학문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어받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교차된 한쪽으로는 그 중국하고 중국을 비롯한 타자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 일본어. 굉장히 사상적이죠. 또 하나는 대학 내에서 그리고 언어학에서 학문적인 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기반을 두기 위한 언어 연구. 이쪽을 보면은 전혀 그 사상적인 문맥은 버리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쪽에서 필요한 얼굴이 나타나고 이쪽에서 또 필요한 얼굴이 나타나고. 근데 이거를 그 사상사에서 이렇게 그 논의를 하고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뭐 갈아타니 고진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 왜 오류가 생기냐면은 언어 외적인 요인, 언어 내적인 요인을 양쪽 다 봐야 돼요. 언어 연구는 그걸 보지 않고 너무 큰 틀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재생산되면서 파급되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사상적인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게 그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언어 연구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은 다른 사회과학 연구는 굉장히 큰 사회를 큰 눈으로 보고 그것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언어는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 틀이 굉장히 조그만 채 틀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지 못한 거를 언어에서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언어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언어 연구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회적인 것은 전부 보지 않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하는 사람들은 언어 내적 거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틀에서 봐서 또 한 번 또 다른 그 담론을
이렇게 재생산시켜서 언어 일본의 그 언어에 대한 미화 이거를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예, 제 나름대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참고하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만 도코멘트를 하면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그 시대에 관계없이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살지 않으니까 옆에 누가 있으니까 이웃이 있고 이웃 옆에 또 이웃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 수단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수단은 가용한 자원이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 일본의 경우는 지금 언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을 보면요, 미국도 자기 그 정체성이 있죠. 엄청나게 강한 나라죠.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대통령 그 선거할 때 출마자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떠들잖아요. 미국이 그 인류가 그 별에 와갖고 만든 국가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아, 미국 위대하다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그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제 그럴 때 그 자기 정체성을 그 뒷받침하는 그 근거가 뭐냐? 아까 일본의 경우는 언어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놈들은 그 근거가 뭐냐? 힘이야, 힘. 이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 군사력과 달러의 기축통화 그 두 개인데 이 군사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보다도 그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군사력인데 뭐 핵폭탄 뭐 10,000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근데 그 힘이 워낙 강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자기 정체성이 그런 바탕에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가 하는 것, 무엇인가를 늘 하잖아요. 하는 것이 이제 설명해도 정당화가 돼야 되잖아. 그거 항상 옳은 거야. 오를 때 거기에 시비를 많이 거니까, 니네가 하는 게 왜 이렇게 옳으냐고 시비를 거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그 이론으로 항상 내세우는 게 뭐냐면 예의주의. 우리가 하는 거는 뭐, 뭐 어떤 기준도 적용할 수 없는 예의적인 거라고. 그게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거든요. 그건 미국 대통령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잖아요. 무기 팔아먹고. 그래서 자, 그걸 보면은 그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도구 그 수단이 좀 다르고 그뭐 종교가 이제 다르게 될 수 있지만은 근데 그 지나고 나면은 이게 잘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 확 묻혀 있는 그 순간에는 한참 빠지는 순간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서 정치학을 예컨대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서도 많이 정치학을 공부하는데 미국 정책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철저한 미국 중심주의예요. 미국 중심주의.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은 정책할 수가 없어. 완전히 미국이 뭐든지 중심이 돼야 돼.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모든 거를 그 뭐랄까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뭐랄까 어떤 신앙 구조, 정체성 위에서 구축되는 학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 보면 진짜 아주 그 메스껍습니다. 아주. 정체성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덧붙이면 일본은 그 일본적인 감성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허하게 하는 게 미덕이에요. 근데 왜 일본이 대단하다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되면 차원이 바뀌면 전혀 다른 미덕이 되는지 아주 항상 저는 그 의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로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해야 하는데 왜 국가 차원이 되면 이렇게 달라지지?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문희철 선생님 발표 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흥미로웠던 거는 이 전체가 정체성 담론이다. 근대가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이 너무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세미나나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수록 더 확연하게 알게 되는데요. 이 2차 세계대전 무렵이 일본이라는 그 국가 단위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를 재설정해야 되는 지점이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럴 때 이 중앙공론의 논의라고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 일본의, 그러니까 이 우파좌파도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주로 좌파 지식인들도 많이 참여했던 논의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90%면 깡패인데, 글로벌 깡패가 되는데, 이 중앙공론 논의가 그 책의 852쪽부터 이 대부분이 진행되는 그 부분이고, 아까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1차, 2차, 3차로 진행돼 가면서 논의에 이제 타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특히 3차 논의는 이제 일본이 전세가 역전이 돼서 패전에 임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은 팽창 국가로서의 나를 정당화하는 것이 전쟁 상황에서도 좀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위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도 3차 논의에서도 어, 여전히 그 2차 논의 이게 시간도 되게 급박하게 전개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의 그 문희철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도 듣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느낀 거는 이 폭력배로서의 나를 정당화하는 데에도 이 852쪽의 개요는 보면 이 논의의 핵심에 도덕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여서 아니 그냥 깡패라는 거를 본인적으로 인정을 왜 못하고 도덕성에 이렇게 시달리나를 여기에 이제 있었는데 허남쌤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예의주의는 난 깡패다 이거를 노골적으로 인정해서 이게 어, 똑같이 정체성을 주장하는 담론이 근대에 이어지고 있는데, 뭐 너무 제가 이렇게 문외한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도덕에 대한 강박이 2차 세계대전 말에는 이게 그냥 다 허구고 가짜고 하는 말이라 그래도 도덕성이라는 걸 뭐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뭐 근대의 어떤 한 부분이 있었다는 느낌을 제가 이제 오늘 주신 설명 들으면서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다 필요 없고 도덕이고 자시고 남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해. 나는 그냥 다 예외야. 이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듣는 아까 그 선생님 이현 선생님 질문에도 국가 차원에서는 늘 타자가 의식이 되는데 이제 이거 다 내려놓고 자기계발서 같은 거라든가 제가 서점에 가서 보면은 어떤 내가 되고 싶은 강박이 되게 많은데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 다 소거되고 이렇게 하면 스펙을 쌓고 내가 훌륭해져.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타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자기를 만들기가 강화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남이 있는데 이제 그냥 몰라도 돼 하는 식으로 미국 예외주의가 마치 하나의 그 공동체적 정체성 만들기에 이렇게 모델처럼 되어가는 데에서 전반적으로는 근대가 자기를 설명하는 강박에 시달리는 시대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럼 자기를 설명할 때는 이제 그 성남 선생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타자를 설정해야 자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무렵에 지금 우리 직면한 오늘은 타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학자들도 아니면 뭐 개인 자원에서도 이 담론적으로 타자 담론이 너무 꺼진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 제 생각이 이제 너무 산만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다케우치 요시미는 다케우치 요시미가 이렇게 전후이긴 하지만 어, 아시아 문제에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이 아시아 그리고 근데 그 아시아를 왜 중국을 가지고 설명하나 이런 건 제가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저한테 이제 그 포인트는 어떤 정체성 담론이든 타자를 누구로 바라보면서 갈 건가가 이제 핵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저의 그냥 복잡한 생각이었고요. 문유천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정체성 담론이랄까? 아니면 어떤 이 사상가들 중에 어떤 사상가들이 또 인상적이셨는지 개인적인 그 선생님 생각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담을 수 없는 질문들이 많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질문을 주셨던 부분은 왜 그렇게 도덕성에 대한 강박이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뭐 이 부분이 전문은 아니어서 확실히 제가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분들에 관한 논문 같은 걸 읽고 나서 느꼈던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유럽과의 대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에 대한 우월성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야 됐고, 그랬을 때 문명적인 기술의 발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을 따라갈 수 없으니 그거는 차용을 하는 느낌이 됐다고 저는 느끼는데, 근데 그 부분에선 따라갈 수 없으니 그럼 어디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남는 게 아마 도덕성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케우치 요시미가 왜 중국을 가지고 설명을 하나라고 했을 때, 다케우치 요시미는 일본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였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뭐라고 할까, 유럽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진보라고 하는 것, 제국주의들이 발전해 나왔던 그것들은 봉건주의라고 하는 자기 안의 모순을 자기들이 타파하면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모순을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이제 러시아, 소련의 이야기이고, 이제 유럽식 사고방식에 또 모순이 나타났던 게 미국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본은 유럽 거를 전부 다 수입을 해서 그걸 그냥 끼워 맞추기만 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거를 자기식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민족은 아니다라고, 그런 개인이라고 하는 소양을 쌓진 못하였다라고 다케우지는 보고 있고, 근데 그거를 중국의 루신 같은 문학자들에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케우치의 주장입니다. 네, 다케우치가 처음에 제국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1년 정도 이제 중국에 가게 되는데, 그때 순원의 삼민주의에 엄청 이제 빠지게 되고, 대학 졸업 이후에 또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중국 문학에 접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깨우침을 얻는 듯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안에서 보면서 물론 재미있었던 거는 다케우치 요시미였는데, 다케우치가 말할 때 일본인으로서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 사람은 니힐리스트인가 할 정도로 일본엔 이미 가능성이 없다라는 정도로 꽤 내려가는 듯한 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근대 초국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매우 대비되어서 재미있었고, 지금까지의 다른 사상가들 안에서도 좀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에서 저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좀, 어,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책 제목 자체가 일본 철학 사상 자료집이고, 거기에 붙는 일본이라는 말 자체도 일본이라는 국가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는 그 작은, 뭐라고 할까요? 다른 다양한 방면을 보인다고 하기보다는 미국이라는 영어권에 있는 사회에 일본의 사상이나 철학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뭐 이 책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부분들, 눈에서 봤을 때 동양적인 특색을 가진 일본이라는 부분이 매우 강조되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책이야말로
국가라는 정체성에서 일하는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책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상입니다. 요 대목에 제 소감도 조금 더 보태고 싶습니다. 우선 중앙공론의 논의 문제, 에, 아까 그 문희철 선생님은 설명하는 중에 그 인물들 참여한 인물들만 소개를 했고 그 우리 저 교재의 해설 부분의 밑부분, 그 중앙공론의 시기 문제, 이것을 언급을 빠뜨리셨는데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전제해야 할 건, 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앙공론 논의에 당시에 좌파 지식인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때는 이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그 자파지식인들은 참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교토학파 구성원들이 중심이었고 교토학파 지식인들은 우리들이 쭉 봐왔듯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에둘러 말하기에 능숙한 사람들이죠. 모든 문제를 에둘러 말하기에 에, 능숙한 사람들이고 이네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작됐던 게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이네들은 당시 육군 주도의 군부에 대항하는 해군의 지원을 받아서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황도주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입장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아시아주의거나 또는 일본주의거나 이런 것들이 논의의 바탕이 됐던 거죠. 근데 바로 한 달 후에 태평전쟁이 시작이 돼서 전쟁이 이제 본격화 된 거죠. 이네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갑니다. 두 번째 논의를 해보면 뭐냐면 이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희망찬 아주 자랑스럽고 희망찬 그런 분위기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패전을 하면서 이제 전세가 기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궁지에 몰립니다. 궁지에 몰리면서 논의가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총력전 체제, 어떻게 하면 총력전 체제를 북돋을 수 있을까? 여기에 논의가 집중이 됩니다. 말하면 그 구석에 몰린 생쥐꼴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이 논의 전체에 대한 반성적 입장은 전쟁 이후에 이른바 평화헌법이 수립된 이후에 새로 부활한 좌파들에 의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좌파들의 입지가 문제인데 다케우치 요시미가 그 입지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분명히 청년 시절부터 사회주의에 경도된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제 전후에 그 입장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케우치 요시미뿐만이 아니라 역사학계 여러 사람들, 지난주에 언급됐었던 이에나가 사부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이네들이 역사학의 막수주의적 관점을 대거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최소한 지식인 사회 내부에서만큼은 좌파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는 했더랬습니다. 초기에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케우치 요시미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네들에 의해서 이제 중앙공론의 논의 체계 전체, 일본 사회 전체 문제, 천황제를 포함한 이런 것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정체성 문제, 어, 저는 이 문제를 특히 일본 사회에서 이 정체성과 관련된 재반 논의들, 근대 이전부터 제기됐던 거, 이거를 이제
평가, 좋고 나쁘고는 일단 둘째 치고 매우 독특한 논의의 역사, 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우선은 착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현수 선생님 길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것에 뭐 전혀 이의가 없는데 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사대부 지식인들, 조선시대 사대부 지식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칩시다. 당신한테는 당신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노비하고 저 멀리 중국의 유자들, 유자들하고 누가 더 가깝습니까? 나는 조선시대 사대부 지식인들의 상당수는 자기 집안의 노비들보다는 중국의 유자들이 더 친근한 존재였을 거다. 이렇게 그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식인들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이 인텔리겐차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인텔리겐차라는 용어 자체는 18, 19세기 후진국인 러시아 지식인들의 지적인 그 유럽에 대한 서유럽에 대한 지적인 지향을 반영하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지식인은 뭐 통시대적으로 인텔리겐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 문화, 문명에 대한 동경, 이것들을 갖고 있기에 마련입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도 그래서 다름이 아니었고요. 근데 에도 시대 이 인텔리겐차들을 보면은 매우 예외적으로 전근대 시대인데 여러 면에서 전근대적인 문화적 인 면모들이 공유되고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네들 중에서는 유독 내셔널리스틱한 그런 면모들이 상당히 강해요. 어, 이게 왜 어떻게 그런가? 이네들은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8세기, 9세기에 이미 발음을 50개밖에 못해. 50개밖에 못하는 그런 언어적 한계 를 그것에 기초해서 나름대로 복잡하고 정교한 감정이나 사실의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일본어 체계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매우 애착을 가집니다. 그게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말하자면 자부심의 중요한 근원으로 그게 작동을 해요. 이게 매우 독특한 면모인 거죠. 이게 이제 일본식 근대를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이거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본적 특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로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체성 논의를 많이 하는데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의 담론이 굉장히 부상되면서 지적 그리고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게 된 게 1960년대, 70년대 이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 자체가 다양하겠지만 이거는 미국에 이민 온 그 동유럽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마치 그 아이덴티티 하면 하나고 국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싶고 저는 이제 잠정적인 결론인데요. 아이덴티티 단수가 아니다. 아이덴티티스라고 사람 여러 가지로 규정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에도 시대 근대를 준비를 하면서 특히 그 중국 의식하고 일본의 그 봉건 막부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성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어, 국가라는 거를 내세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들이라고 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단위가 정체성의 단위가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단위로 하는 거는 비교적 아주 최근의 일인 거잖아요.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전에는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다른 의미로 쓰이거나 없었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이후로도 뭐 시작 자체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이민을 와서 어, 어떻게 그 단체를, 집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시작해서, 이제 국가에 대한 거는 정말 이제 최근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예전으로 치자면 일본의 경우는 왜 그 뭐야 뭐죠? 유력한 가문들은 어쨌든 가문의 문장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정체성의 표현 방법인 거죠. 조선으로 치자면 족보 만들잖아요. 족보 만드는 것도 그건 가문의 정체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각 층위의 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시하기 위한 노력들은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 이제 이른바 민족 단위 혹은 국가 단위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게 일반화되는 건 근대라고 봐야 될 테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이미 18세기, 17세기 뭐 이때 이제 중국과 어떻게 다른가 이게 지식인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점 매우 독특한 면이다라고 볼 수 있죠. 반농담인데요. 조를 깨우친다는 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정체성을 버리는 거, 해체시키는 게 아닐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네, 그 일본 경우는 다양하게 있었어요. 옛날에 신국이라고 했죠. 신국, 신의 나라, 신성한 나라. 이게 그 고대부터 조금 있었고 중세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강력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게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지금 현대어지만은 그 개념이 지칭하는 내용은 다양하게 층위에 따라 가죠. 뭐 인문세도 정체성 있는 거 아니에요? 인문세 정체성. 어? 마찬가지로 옛날에 뭐 자기 지역의 정체성, 같은 동료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조선도 있건데 뭐 옛날부터 우리는 문화 민족이라 했죠. 문화. 저기 그 만주족 야만인이라 그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화.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재미난데 근데 원리를 가만히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 모아갖고 쭉 한번 나열해가지고 연결해 보면은 어떤 패턴이 이 구조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문세의 정체성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니, 탐험하고, 그 모험하고, 실험하고 글 쓰는 사람들의 모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아닌 걸 다들 동의하시는지 저희가 뭐 정해놓고 정체성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그글 쓰는 사람들 글 쓰고 싶은 사람들 이 일본 철학 저희 모임 여기 사람들의 정체성 뭐라고 규정해야 되죠? 이 역사 경험에 따르면 강 선생님이 규정하고 저 뭐야 우기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박수.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이나 뭐 소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혁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선생님, 그 마이크가 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네. 정체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에,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인 지배자들이 그
일본 국민에 대한 전체의 전체성을 그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에도마프 시대의 신분 의식이 강하게 그 사람들을 마음을 지배한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국가의 의식은 훨씬 나중에 형성되고, 근데 그 면치 초기에 그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 취약한 자본주의를 그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산업이 저는 성산업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본 사람 자존심으로는 그거를 그 기본 산업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초기에 일본 사적들이 그러니까 사적은 그러니까 몸 파는 장기를 그 시키지 말자고 그런 법률을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면치 초기뿐만 아니고 그 1910년대쯤에도 자료를 보면 그 사적만 의외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아이덴티티는 사적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요. 군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그런 그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 시키시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생각했는데요. 지명하시니까. 예. 네, 마지막 토론은 아니고 아무튼 지명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문희철 선생님 오늘 강의 준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윤혜정 선생님, 다음 달에는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윤혜정 선생님의 그 범위는 94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940페이지까지 읽고 지금 윤혜정 선생님 거의 준비를 다 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3월 16일에 그러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